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김나연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북한이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잠수함에서 시험 발사했다는 소식과 국회 국정감사 소식 등 국내외 뉴스를 신속히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시간에선 뉴스특보 일요와이드 그리고 뉴스오늘을 중심으로 안호림 시청자 평가원이 모니터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연일 주요 뉴스로 보도되면서 파장도 커지고 있습니다. 여야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두고 연일 충돌하고 있는데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의 50억 퇴직금 수령 논란과 정치권 인사와 고위검찰 관계자의 연루 의혹,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책임 범위를 놓고도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연일 집중 보도했는데 어떻게 보도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5일 저녁 8시 뉴스특보에서는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5일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한 사실을 전하면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관계 공무원들도 줄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에는 검사와 수사관 등 20여 명이 동원됐으며 도시주택국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부서에서 인허가 서류 등 각종 자료를 압수했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곽상도 의원 등의 배임과 뇌물수수 혐의가 적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압수수색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고도 상당 기간 압수수색을 하지 않아 여당 눈치를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당시 시장이었던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조사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성남시청에 대한 검찰의 뒤늦은 압수수색 사실을 지적한 뉴스 리뷰 리포터였습니다. 지난 17일 오전 11시 일요와이드에서는 검찰 출입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 귀국 의사를 밝힌 대장동 특혜 의혹, 키맨 남욱 변호사의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고 전했습니다. 기사는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18일 새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어올 예정이라면서 남 변호사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기 직전 가족이 있는 미국으로 건너가 그동안 수사가 어려웠다고 전했습니다. 남 변호사는 다른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은 2015년 이후 대장동 사업에서 배제됐고 사업자 선정 과정, 로비 의혹과도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들어오는 대로 곧장 신병을 확보해 수사에 나설 것을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4인방 중에 핵심 인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 상황을 전하고 있는데요. 유동규 전 본부장의 구속기간은 20일까지여서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재판에 넘기기 위한 막바지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전하면서 지난 15일 압수수색을 통해 유 전 본부장의 지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도 확보한 상태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전화기가 유 전 본부장이 과거 사용하던 휴대전화가 맞다면 이번 대장동 의혹의 실마리를 풀 또 다른 핵심 물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유 전 본부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배임과 뇌물수수로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해 민간 사업자의 이익을 몰아주고 김만배 씨 등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연합뉴스TV 보도에서는 검찰의 수사 속보 사실을 신속하게 전하고 있지만 사실 전달에만 치중해 새로운 팩트를 발굴해 보도하는 특종 기사나 사건이 미칠 파장, 폭발력, 또 검찰의 소극적인 수사 태도에 대한 적극적인 분석 기사가 부족했습니다. 대장동 특혜 의혹이 불거진 후 유동규 전 본부장이나 특혜 의혹 관련 새로운 팩트가 경쟁적으로 보도되고 남욱 변호사 인터뷰 등 언론사마다 취재 경쟁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연합뉴스TV의 보다 적극적인 보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같은 대형 이슈를 보도하면서 단순 사실에만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기자 리포트에 이어 전문가가 스튜디오에 나와 뉴스 분석을 했지만 5에서 10분의 대담 형식 포맷은 흡입력과 집중력이 떨어져 시청자의 이목을 끌기에는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뉴스 분석을 전문가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고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일목요연하게 사건의 의미와 영향 맥락을 짚어주는 기자 리포트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부동산은 재산 제1호로 큰 관심거리입니다. 그런데 최근 부동산 정책 그리고 이와 관련된 조세 정책, 대출 규제가 자주 바뀌어 뉴스 매체는 이에 대해 시청자에게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합뉴스TV가 최근 보도한 부동산 관련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6일 오전 7시 20분에 방송된 뉴스 오늘에서는 최근 매매 가격이 1억에서 2억 원씩 떨어진 서울 송파구와 성동구 아파트 거래 사례를 들며 서울 집값 평균 상승폭이 줄고 일부 지역에 하락세가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아파트 매수 심리도 5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서울 집값 상승세가 꺾인 건 아니고 지난 5개월간 서울의 주택가격 상승폭은 오히려 꾸준히 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강남 서초 등 고가주택은 물론 노원, 강서 등 중저가 주택 지역의 상승세 역시 가팔랐다고 전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달 기준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11억 3,042만 원에 달했다고 전했습니다. 시장 물량이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전문가 인터뷰도 덧붙였는데요. 결국 금융당국의 고강도 대출 규제와 매물 감소로 최근 매수 심리가 위축했지만 시장 안정을 말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전합니다. 지난 11일 오전 8시 뉴스특보에서는 부동산 거래 감소와 정부의 양도소득세 정책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기사는 지난 8월 서울 주택 매매가 작년 9월 대비 24% 감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거래 감소의 원인으로는 보유세 증가, 대출 규제, 정부의 주택 공급 계획 발표로 투기 수요와 패닉 바잉이 감소한 효과라고 분석합니다. 기사는 거래 감소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떨어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수도권 아파트값의 상승폭은 줄었지만 여전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기사는 한 전문가의 발언을 인용해서 다주택자 매물 유도를 위해 양도소득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대비해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을 인용해 정부는 정반대의 판단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기사는 양도세 완화의 의견도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매물 잠김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위의 두 기사는 깊이 면에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특히 지난 11일 방송된 뉴스특보의 기사의 경우 시장의 비판과 정부의 입장을 짤막하게 병렬적으로 배치하고 있을 뿐 그 이상의 분석이나 해설은 없습니다. 각자의 입장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시청자가 어느 입장이 보다 설득력이 있는지 판단할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서로 대립하는 양쪽 입장을 모두 보도하는 객관성의 유지도 중요하지만 언론에게는 단순한 사실 전달을 넘어 시청자의 이해와 판단을 돕는 해설가, 안내자로서의 역할도 요구됩니다. 연합뉴스TV에서는 충실한 사실 보도 그 이상을 넘어서 보다 적극적인 해설을 시도하는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완벽한 박멸은 불가능하고 결국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른바 위드 코로나로 가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효과적인 코로나 치료제가 광범위하게 보급되는 것입니다. 다국적 제약업체 머크앤드컴퍼니가 지난 10월 18일 경구용 치료제 임상시험 결과를 공개해서 코로나 극복의 기대를 높였습니다. 연합뉴스TV에서 이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지난 10월 18일 오전 5시 뉴스 오늘에서는 저개발국이 코로나 치료제 보급에서 백신처럼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기사는 미국 CNN 방송이 미국 제약회사 머크가 개발하고 있는 먹는 치료제인 몰루피라비르를 미국이 한 명분에 $700, 우리 돈 82만 원에 달하는 고가로 계약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고 전했습니다. 치료제가 지나치게 높은 가격 때문에 저개발국이 소외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같은 날인 10월 18일 오전 8시 라이브 투데이에서도 다뤘습니다.
라이브투데이에서는 선재규 연합인포맥스 선임 기자가 출연하여 코로나 사태와 관련한 여러 이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 중 첫 번째 이슈가 코로나 치료제 가격과 저개발국 소외 가능성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선재규 선임 기자는 로이터 통신의 보도 내용을 토대로 치료제 한 세트가 우리나라 돈 82만 8천 원이라는 비싼 가격이어서 저개발국에게는 그림의 떡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선재규 기자에 따르면 치료제 개발사인 머크가 최대한 복제약 생산을 돕겠다고 발표는 했지만 매우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비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이날 방송에서 유럽과 아랍에미리트의 일상회복 조치, 미국과 러시아의 코로나 확진 상황, 중국의 한 전문가의 백신 접종 목표에 대한 발언, 델타 변이를 넘는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출현 가능성에 대한 미국 전문가의 전망, 특히 미국이 심각하게 겪고 있는 물류 대란 등에 대해 다뤘습니다. 전문가들은 위드 코로나를 위한 필수 조건의 하나로 코로나 치료제의 개발과 보급을 손꼽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의 종식을 바라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치료제 개발 뉴스는 큰 관심거리일 수밖에 없는데요. 연합뉴스TV도 관련 뉴스를 신속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18일 방송된 두 기사는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라이브투데이의 대담 방식은 짧은 시간 내 많은 내용을 전달한다는 점에서 효율적이지만 세세한 부분에 있어 시청자들에게 친절한 방식은 아닙니다. 그리고 치료제 또한 국가 간 빈부격차 때문에 소외되는 국가가 있을 것이라는 소식을 전했는데 외신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는 점은 아쉽습니다. 전 세계 백신 보급률과 저소득 국가의 백신 보급률을 분석하거나 저소득 국가들이 백신으로부터 소외되는 것이 전적으로 가격 문제인지 등에 대해 추가적으로 분석하는 내용이 있었다면 좀 더 심도 깊은 기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순서는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내용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학부 이정민 학생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했나요? 네, 저는 매주 일요일 오전 9시 30분에 방송되는 명품 리포트 맥을 모니터했습니다. 지난 17일 방송된 명품 리포트 맥에서는 한 주간의 맑고 흐린 기업 소식을 알려주는 기업 기상도와 대선 풍향계에서는 임기 말의 대통령과 여당 대선 후보의 관계 설정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그럼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기업 기상도는 코로나로 호황을 맞았던 금융시장이 하락했던 한 주라며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첫 맑은 기업은 토스입니다. 토스뱅크의 출범에 이어 타다를 인수해 확장에 나선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가맹택시 서비스만 제공하는 타다와 토스가 연말까지 새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라며 토스 간편결제 연계 택시 호출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으려 한다는 전망이 나왔다는데요. 카카오 T와의 격차가 너무 커 택시가 아닌 간편결제 확장이 더 큰 목적이라는 관측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맑은 기업은 삼성 디스플레이입니다. 애플이 태블릿 컴퓨터에 OLED를 탑재하기로 하면서 전망이 밝아졌다는데요. 삼성과 애플은 제품에서는 숙적인데 애플이 내후년에 아이패드 신제품에 삼성의 OLED 화면을 쓰기로 하면서 협력점이 더 늘 것으로 전했습니다. 삼성 것을 쓸지는 미지수지만 시장의 60%는 삼성이 쥐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흐린 기업입니다. 첫 흐린 기업은 하나은행으로 대장동 바람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의 화천대유가 든 컨소시엄이 하나은행 컨소시엄이라는데요. 경쟁사를 제치고 하루 만에 선정됐고 컨소시엄 이름까지 쓴 은행이 추가 수익이 나도 배당을 못 받는 지분을 출자한 이유가 뭐냐는 의문이 제기됐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대선 풍향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이재명 지사로 확정됐는데 집권 여당 후보 입장에선 임기 말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에 따른 득실을 우선적으로 따져볼 수밖에 없다는데요. 차별화냐 계승이냐를 놓고 기로에 설 수밖에 없는 집권 여당 후보의 고민에 대해 짚었습니다. 임기 말 대통령과 차기 권력의 가능성을 품은 집권 여당 후보 간의 관계 설정은
복잡성을 전제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데요. 임기 말엔 정부를 향한 누적된 불만이 여론을 통해 드러나기 때문에 여당 대선 후보로선 차별화를 꾀하며 대립각을 세웠던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2017년 탄핵 정국에서 대선을 앞둔 홍준표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이후 이뤄졌기 때문에 의도적 거리두기 기류가 감지되던 시기였다고 전했습니다.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도 마찬가지였다는데요. 당시 후보 공식 지명일로부터 13일 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단독 오찬 회동을 가졌다고 합니다. 박 후보는 이 전 대통령 임기 말에 드러났던 여러 문제를 지적하며 차별화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는데요. 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2년 노풍을 일으키며 여당 후보로 선출된 직후 김대중 대통령과 회동을 가졌다는데요. 기자는 여당의 대선 후보 확정 이후 대통령과 여당 후보 간의 관계 설정은 정치적 상황에 따라 결정되며 두 사람 사이의 역학관계는 대개 지지율에 따라 설정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후보 선출 전후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40%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으로 전임 대통령의 임기 말과 비교했을 때 이례적으로 높다는데요. 이 때문인지 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의 관계는 여느 대통령과 여당 후보 간 관계보다 좋다는 게 문 대통령 참모진의 전언이라고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대장동 의혹에 대해 엄정 수사를 지시한 가운데 야권에서는 두 사람의 회동이 수사 개입이라며 견제구를 던지고 있다는데요. 김종인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후보가 본인에 대한 소위 의심의 눈초리 때문에 문 대통령과의 차별화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본다고 전했습니다. 대선 판세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임기 말 대통령과 여당 대선 후보와의 관계. 이번에는 그 결과가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지 여의도 안팎의 이목이 집중된다며 영상이 마무리됩니다. 지금까지 대선 풍향기였습니다. 네, 모니터한 내용 잘 봤습니다. 그럼 이정민 학생은 이번 명품 리포트 맥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이 어떤 점이었나요? 네, 저는 지지율이나 정치 상황에 따라 대통령과 여당 후보 간 관계 설정이 달라진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정동영 후보,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홍준표 후보 등 임기 말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들어 다가올 대선에서 대통령과 여당 대선 후보와의 관계 정립에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한다는 점을 시청자에게 알려줘서 유익했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미디어학부 이정민 학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신 패스와 같은 새로운 빈틈을 메우고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중이용시설에는 혹시 모를 감염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백신 패스와 같은 새로운 방역 관리 방법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위드 코로나로 불리는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의 2년간 이어진 코로나19 국면의 전환점이 될 거란 기대가 커지고 있는데요. 방역 체계 전환 과정과 위드 코로나 이후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오늘 TV와 비평에서는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의 전환에 대해 언론에선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희대학교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이장환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인가 네. 많은 기대를 갖게끔 일상회복지원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네네.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건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정부가 이런 일상회복지원회를 출범시킨 것에 대해서 언론에선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전해 주시죠.
네, 지난 13일 코로나19 일상회복의 지원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는데요. 민간합동 일상회복지원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김부겸 국무총리와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 교수입니다. 정부위원은 8명, 민간위원은 30명 등 모두 40명이 참여했고요. 경제 민생과 사회문화, 자치안전, 방역의료 등 4개 분과로 나뉘었습니다. 전체 위원회는 한 달에 한 번 이상, 분과별 위원회는 2번 이상 열리고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일상회복의 청사진을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난 13일 첫 회의에서는 그동안의 방역 대응을 평가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는데요. 방향성은 크게 3가지로 제시되었습니다. 우선 방역 조치를 완화하면서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점진적 일상회복을 추진하고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접종 완료자 중심의 백신 패스를 검토하고 의료 대응 체계를 보강한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공동체 통합을 위한 포용적 일상회복이 제시되었고요. 국민 공감대를 바탕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시급한 과제에 집중하고 수용성 높은 이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언론에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은 단계적 일상회복과 관련 김부겸 총리의 말을 전합니다. 김 총리는 이제 정부는 높아진 백신 접종률을 바탕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의 여정을 준비하고자 한다며 그렇다고 당장 마스크를 벗어 던지자는 것은 결코 아니다며 일상회복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방역과 일상의 조화를 차근차근 추구하자는 것이라는 내용을 전합니다. 연합뉴스는 이번 주말에 접종 완료율이 70%를 돌파한다고 하더라도 2주간의 항체 형성 기간을 고려한다면 바로 내달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에 들어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며 정은경 청장의 발언을 전합니다. 정 청장은 유행 상황을 고려하고 전반적인 접종률과 고위험군에서의 접종률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며 기계적으로 접종 완료 후 14일 정도가 지나야 가능하다라고 정해진 원칙은 아니라고 답했다고 전합니다. 이처럼 언론은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의 출범과 위원회 구성과 성격 그리고 활동의 소식을 전합니다. 코로나19 백신의 높아진 접종률을 전제로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민간 합동기구가 현재 방역과 일상의 조화를 어떻게 잘 준비하고 진행할지도 지켜봐야 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위원회의 논의를 거쳐서 정부가 일상으로의 단계적인 회복을 위한 로드맵을 이달 말 제시하게 될 네.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단계적인 일상 회복의 기본적인 방향 그리고 전환의 시점, 로드맵에 담길 내용 이런 것들을 언론에서 어떻게 보도하고 있습니까? 네, 정부는 지난 13일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위원 위촉식과 제1차 회의를 개최하면서 정부는 국민 여론 수렴과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논의를 거쳐 10월 말 목표로 단계적 일상회복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 로드맵의 적용 시점은 다음 달 초쯤으로 예상되지만 구체적인 시점은 다음 주 정도까지 국내 코로나19 유행 규모와 예방접종 상황을 지켜본 뒤 특정하겠다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중앙일보는 단계적 일상회복은 다음 달 초부터 내년 봄까지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일상회복 시행 이후 늘어날 코로나19 확진자와 중환자 의료 대응 체계 안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여기에 실내활동이 늘어나는 겨울철 코로나19와 독감과 함께 유행하는 트윈데믹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전합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은 싱가포르처럼 높은 접종률도 확진자 발생이 늘어나는 예외 국가들이 있다며 대부분은 거리 두기를 완화를 너무 이르게 시행했거나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는 인구 집단에서 감염이 밀집된 경우들이 있다며 한국은 거리 두기 조정 후 발생 상황 등을 자세히 조정하면서 방역 수칙을 완화해 나갈 수 있다는 상황이라고 주장합니다. 한편 한겨레 신문은 장영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위원의 말을 전합니다. 장 부연구위원은 집단 면역 자체가 고정된 수치가 아니라 접종률이 올라갈수록 사회적 거리를 낮출 수 있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는 것이며 85%의 접종 완료에 80%가 면역을 확보하려면 백신의 감염 효과가
95%가 되어야 하는데 델타 변이는 백신별 예방 효과가 60에서 70%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합니다. 이처럼 언론은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로드맵 발표를 준비하고 있으며 여기에 높은 백신 접종률은 빠른 시기에 일상회복이 가능하다는 정부의 발표를 전합니다. 하지만 일부 언론은 델타 변이 감염 증가와 남아있는 미접종자들의 낮은 예약 의사율 등을 고려할 때 집단 면역의 개념과 마스크 착용에 대해 국민의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최악의 소통 방식이라고 비판합니다. 이 단계적인 일상 회복과 함께 나오는 게 백신 패스 네. 이야기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찬반 논쟁이 아직도 좀 있는 네네. 것 같습니다. 정부는 어떤 입장이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떤 이유로 반대를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언론에서 특히 이 백신 패스는 해외에서도 이미 네네. 이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해외 사례와 그리고 전문가들의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짚어주시죠. 네, 지난 13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의 첫 회의를 주재하며 백신 패스와 같은 새로운 방역관리 방법도 검토해야 한다며 의료체계도 보강해야 한다고 발표합니다. 이러한 백신 패스 도입 여부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백신 패스에 대해 반대하는 여론이 충돌하고 있는데요. 아시아경제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도 백신 패스 도입에 반대하는 내용의 청원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며 청원인은 백신을 맞고 맞지 않고는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개인이 선택할 문제라는 소식을 전합니다.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가능하면 접종자들에게 격려 차원의 혜택을 증가하고 미접종자에겐 불이익보다는 보호를 해야 하며 정부는 다중이용시설의 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시설을 정해서 국민들에게 전달해 줘야 한다고 주장을 전합니다. 한편 연합뉴스는 유럽연합은 지난 7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거나 감염 뒤 회복됐거나 진단 결과 음성이라는 점을 증명하는 이른바 그린패스를 정식으로 도입했다고 전합니다. 이 증명선을 소지한 자에게는 유럽연합 27개 회원국은 물론 스위스와 아이슬란드 등을 오갈 때 별도의 격리나 추가 검사가 면제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럽 대부분 국가에서 일상생활을 하기에 불편해지자 가짜 접종 증명서를 사고 파는 사건과 함께 프랑스와 이탈리아, 스위스에서는 백신 접종 의무화와 백신 패스를 반대하는 시위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도 이탈리아는 유럽 국가 최초로 모든 근로사업장에 그린패스 제시를 의무화했지만 그린패스가 가지는 한계와 백신 거부자들의 반발로 산업 전반에 인력 문제 발생과 노동 총연맹의 총파업이 예상된다고 전합니다. 이처럼 언론은 정부의 백신 패스 도입에 따른 방역과 단계적인 일상 회복을 위한 정확한 지침과 안내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하며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접종을 높일 수 있는 설득과 대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국내 백신 패스를 반대하는 여론에 대한 설득과 인센티브가 필요하며 백신 패스를 먼저 도입한 유럽연합의 사례를 분석해 부작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정부의 대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새로운 전환을 앞두고 있는 만큼 갈등과 혼란은 어찌 보면 불가피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이걸 최소화하면서 잘 일상으로의 회복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우리 언론도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 텐데요. 마지막으로 바람직한 보도 자세 짚어주시죠. 네, 이번 정부의 방역 체계 전환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언론에서는 정부의 단계적 일상 회복의 전환인 위드 코로나가 국민 생활과 서민 경제 회복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고 연일 보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은 위드 코로나에 대한 제각각의 개념과 용어 사용과 함께 사실과 다른 해외 사례를 자주 보도합니다. 특히 언론은 위드 코로나의 주요 본보기로 싱가포르와 영국을 제시하면서 우리나라도 위드 코로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대부분 언론은 두 나라의 백신 접종 이후 방역 완화를 하면서 확진자가 늘었지만 사망자 숫자는 줄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두 나라 모두 방역 완화 정책을 편 뒤에 눈에 띄게 사망자가 증가했습니다. 언론은 진료 현장에서 방역 조치를 완화하면 확진자 증가에 따라 사망자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명확한 사실을 보도해야 합니다. 또한 언론은 정부가 위드 코로나 정책에 따른 생계 지원을 위한
정부 지출금 확대, 상병수당과 유급병과 퇴거와 해고 금지, 사회 안전망 확대 정책, 공공의료의 방역 인력 및 재원 확충 등에 대한 정부의 방역 체계 전환에 대한 정책에 따른 지원과 책임에 대한 끊임없는 취재, 탐사 보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언론은 국민에게 생계와 생명 중 하나의 선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모두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출과 방역 정책의 필요성을 제시해야 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희대학교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이장환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옴부즈맨 제작진은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TV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